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시간은 많이 벌었습니다. 4월까지는 우리가 관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케줄들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뭐 부과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상호관세 4월 1일 그리고 또 자동차 관세 4월 2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때까지 또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앞에 유예해놨던 관세들이 이제 3월 달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제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항상 관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어쩔 수 없죠. 네. 관세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걱정하고 있고 뭐 시장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자동차 관세 부과되는 거는 예상을 했었는데 4월 1일로 지정한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협의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제스처. 그때는 협의 협상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겠다면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게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를 한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유예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만났고 일본을 만나면서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도 굉장히 빠르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밝혔고 호주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나홀로 지금 협상 대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을 바라보면 호주가 최근에 미국을 통해서 여행용 여객기 플러스 전투형 항공기를 엄청나게 크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게 풍기는 거죠. 너희들 우리랑 좋은 방향성으로 협의를 하려면 일본처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빠르게 지어주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호주처럼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들어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줘. 이거를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4월 1일, 4월 2일 다행히 3월 1일, 3월 2일이 아닌 게 저는 그렇죠.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관세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장중에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풀릴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맞아요. 가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게 모자라는 게 그런 역량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관세 예전 일기였으면 그냥 당장 내일부터 부과했을 겁니다. 근데 4월 2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고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 굳이 사실 지금까지 밀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건 분명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져와라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어떤 걸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의선 회장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같이 뭔가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그 시간 동안 한번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얘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어쨌든 우리가 제조업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되거나 이럴 수 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증시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리마인드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미국이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유럽이건 모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애플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을 때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는 매그니피센트 주식이 아니라 빵 주식이라 그래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다소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스토리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장 기간에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많이 어려웠었던 애플 또한 이렇게 시국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을 좀 노려보면 우선은 앞으로 이제 커져 나갈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관세를 이길 수 있는 뉴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한 주만을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업종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예. 두 번째 방산 그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화제를 이길 만한 저는 산업과 업종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의 요지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엔터 이런 쪽도 이제 관세랑 크게 리스크가 닿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4월까지는 시간이 어쨌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종목들도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던 섹터가 확실히 관세 리스크에 좀 적은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걸 확인했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VAT 얘기를 또 주말에 했다고 들었어요. 부가가치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한테 좀 유리한 그런 스탠스를 좀 갖고 있어서 이걸 좀 때리고 싶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코멘트는 대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할 수도 있겠다고 어필을 한 거죠. 그렇군요.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지금 한국이 거의 8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20년 만에 한국은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높아졌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한국을 그렇게까지 크게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숫자를 보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에 VAT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플랫폼법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우리나라 그 규제를 통해서 만약에 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뻔하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 우리나라 지수에 지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이런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지금 대미 수출이 왜 늘어났는지를 아마 그 구성품을 쭉 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구성품 중에서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조선도 있을 것인데 이들은 사실 미국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크게 규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미국 쪽으로 큰 산업이 뭐가 있죠? 화장품.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이 파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 갖다 판 게 아니라 그렇죠. 올리브영이라든지 롭스와 같은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중저가 제품을 많이 우리가 판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중저가 제품의 판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박리담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거기에서 오는 이윤이 커진다인데 만약에 리스트업을 했는데 대미 수출품 중에 화장품이 굉장히 높네. 화장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일부 화장품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요지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수 들고 있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주말 사이에 쭉 체크를 해봤더니 만약 화장품주들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또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 화장품 쪽은 마진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하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최소 마진율이 40% 그리고 높으면 55% 정도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들은 기계 한 대, 두 대를 팔아서 지금 회사가 크게 성공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팔고 그 뒤에 아무래도 이제 부속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진율이 거의 9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관세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섹터로 좀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조선과 방산 좋은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다 했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렵죠. 가격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1년에 노이즈가 나오게 되었을 때 피부미와 의료기기 쪽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내 플랫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만약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이 받으면 저는 네이버만큼은 조금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을 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장기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굉장히 좋았었던 가격대로 회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품고 있었던 기업들이 다 나갔는데 예. 지금 그 가격대로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라고 하는 어떤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가장 또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숲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가능성을 봤는데 취지직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저는 높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조정 시의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저는 한 표를 좀 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관세에 대해서 뭐 좀 구체적인 무언가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걱정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계속 지금 미국이랑 접촉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성과를 확실히 만들어낸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인도가 선택하는 방향성은 저희 나라와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거죠.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나라 자동차를 팔 수 없어.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원하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방위산업,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제품을 대량으로 사야 돼. 이런 지금 취지인 거고 일본은 너희들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혹은 거기에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지분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인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결국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산업입니다. 여기서도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어디에 그런 공장을 지을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논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죠. GM이라든지 포드의 물량을 그럼 계열사들이 얼마만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삼성과는 다르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장 비중이 조금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겨내려면 삼성보다는 지금 급한 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소프트뱅크와의 또 협업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 쪽에 대한 공장 투자라든지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 혹은 지분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것만 잘 해결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완전하게 돈을 못 버는 산업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벌고 있을 때 쓰는 건 괜찮습니다. 못 벌고 그러네요. 있는데 자꾸 쓰라고 하면 네. 그건 문제가 되지만 잘 벌고 있는 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작년 안에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실적 좋았죠. 그렇죠. 반도체도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논외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투자는 기업들에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스케줄을 봤을 때 경제사절단이 민간으로 꾸려져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저는 좀 답답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경제인들이라도 뭔가 좀 합심해서 지금 이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뭔가 좀 소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과값을 낼 만한 지금 산업들 2월 달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전 관련주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25일 날 우리가 이제 체코 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냐면 우리는 지금 체코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폴란드에서 지금 원전 검토하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단독 보도로. 그래서 이 뉴스가 원전주들에게 만약에 투심을 좀 악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 저는 주초에 원전주들의 조정을 이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 남은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많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박스 상단을 지금 보고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돌파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벌써 2,60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하지만 기존에 강했었던 HBM 밸류 체인보다 최근에 좀 두각이 두드러지게 났었던 CXL이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이번 주는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걱정은 많아도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2,600선을 지난주에 한번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기대를 지난해 내내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올해가 들어서고 트럼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겨가는 게 뭐 긍정적인 순환이라고 봐야겠죠. 이 순환에 계속 얹어질 수 있는 호재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가 유동성 공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지금 동반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더욱이 글로벌 증시 내에서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도드라진 모습을 좀 맞아요. 보이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투자를 과감하게 할 때인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지수라든지 종목의 이 변동성이 나오면 저는 그때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작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로봇주들 지난주 금요일 날 살까 말까 하다가 장 중후반부에 사신 분들은 또 막판에 아이고. 또 변동성에 또 크게 휘둘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던 기업이 계속 가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로봇 예. 또 조선 방산 이야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데 관세라든지 혹은 개별 섹터에 대한 개별 이슈로 조정이 나온다면 방금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또 관세 이야기에 화장품주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화장품주를 보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 쪽을 바라보는 그런 식의 미리미리 좀 준비해둔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오거나 방향성이 달라질 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드를 또 꺼낼 수가 있겠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열심히 또 고민해 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투자를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ISN 김태성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